네, 앞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현재 윤 대통령은 구치소로 돌아가던 도중 국군 서울지구 병원으로 이동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탄핵 심판이 종료되는 상황에 맞춰 강제 구인 재시도에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전주회 전 의원, 김병욱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마치고 네. 3시 40분 좀 넘어서 구치소로 출발을 했다고 했는데 네. 거의 1시간 넘게 도착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건강 이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냥 일상적인 검진 차원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것 때문에 갔을까요?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도 알려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 국군 서울지구병원이 이제 삼청동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고 예. 지금 나오는 보도로는 뭐 미리 이야기가 돼서 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네. 뭐 어떤 건강상의 문제 때문인지 뭐 아니면 어떤 진로 때문인지는 좀 그거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언제 만약 나온다면 대통령 측에서도 뭐 어떤 설명을 해주겠죠? 그런데 참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구치소에 있으면 신병은 이제 구치소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결국에는 검찰, 지금은 이제 공수처죠. 공수처나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신병의 이동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공수처가 지금 서울구치소로 가서 강제 구인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럼 공수처는 몰랐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몰랐는데 어떻게 헌법재판소 심판 이후에 병원으로 가게 됐는지 저도 그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아스럽고 예. 그리고 또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심판 이후에 1시간 동안은 그 내부에 또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바로 병원 안 가고. 예. 만일에 몸이 아팠으면 바로 갔을 텐데 1시간을 또 헌법재판소 내에 있었고 공수처는 모르고 있었고. 공수처가 몰랐다는 건 아직 그 예측일 상황인 거죠? 알았으면 그 견인하러 안 갔겠죠. 구인하러 안 예, 갔겠죠. 예, 예. 상식적으로. 예, 몰랐으니까 서울구치소에 구인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고 이것이 과연 법적 테두리 내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좀 확인이 안 돼서 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아마도 사실- 이제 네. 뭐 서울구치소하고는 아마 이야기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구치소하고는 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구치소는 법무부 산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구치소 측과 뭐 이런 그 어떤 이유로 그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다 조율이 돼서 간 것이지 뭐 그것을 아무런 허가나 뭐 미리 그렇게 통보하지 않고 예. 뭐 간다는 거는 그거는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그 구치소와의 협의가 된 상황에선 가도 되는데 공수처는 그런 허락을 뭐 해줄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수사 그 기관이 꼭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뭐 예. 예를 들어서 서울구치소에 있는 피의자가 몸이 아프달지 뭐 그럴 때는 당연히 이제 구치소의 허가를 받고 예. 외부 병원으로 가서 또 치료를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럴 때 꼭 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을 공수처가 몰랐다는 것이 뭐 그렇게 이상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서울구치소와 이런 부분이 좀 조율이 뭐 되지 않았겠냐 하는 그러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예측이 이어지는 게 그 헌법재판소에 올 때 허송차를 타고 왔잖아요. 법무부 허송차를. 그러니까 지금도 병원에 이동했다면 허송차를 타고 경호차랑 같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동에 대해서는 아직은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예. 비밀이 보장되는 건 맞죠. 하지만 대통령 신분이면서 직무 정지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서울 구치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수사기관은 그 대통령 이동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수사 중이기 때문에. 네. 예. 단지 이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뿐이지 수사 중인 거거든요. 수사가 끝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공수처 모르게 병원으로 갔다라는 부분이 과연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방문 이유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확인이 되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 변론 기일에 모두 출석을 할 것이다. 변호인단을 통해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갑자기 이제 헌재 탄핵심판에 오늘 출석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이전에도 이미 헌법재판소에는 변론 출석을 해서 직접 변론을 하겠다는 그런 뭐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주에 있었던 그 14일, 16일에 이제 그 변론 기일에는 뭐 출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왜 본인이 비상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나중에 또 녹화가 되는 것이 또 예.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뭐 계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 위해서 출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가능하면 출석을 하겠다 지금 그러한 의사를 피력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이 또 뭐 계엄을 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을 또 밝힌달지 또 계엄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헌법재판관들이 직접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출두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직접 신문의 기회도 있기 때문에 진실 파악의 차원에서도 저는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종전에 탄핵 소추된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잖아요. 자, 이번에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게 된 배경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거의 마지막에 한두 번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빨리 출석한 것은 제 생각으로는 곧 설날이지 않습니까? 예, 설날 밥상에 본인의 입장이 많이 회자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으로 출석 일자를 땡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헌법재판소라는 게 대통령의 그 행위가 헌법에 부합하느냐,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 부인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철들고 나서 자유민주주의에 신념을 가졌다. 예. 이런 발언이거든요. 정치적 공세의 발언인 거죠. 근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국민들이 모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개인의 자유권 신장과 법치주의의 준수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말과 행위가 과연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도움이 되는지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거든요. 자유민주주의를 오염시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매개로 진영을 갈라치게 하고 여야를 갈라치게 하고 보수와 진보를 갈라치게 하면서 이념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궤변들을 계속 축적시킬 공간으로서 헌법재판소 심판을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에 대해서는 다 물어보면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거 물어보면 부인하고 그리고 정치적 계속 선동의 수사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 심판에 진지하게 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공간을 정치적 공세의 자리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 이제 좀 달리 생각하는 것이 네.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이제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내용은 비상계엄, 그 위헌적인 비상계엄도 있습니다만 예. 이러한 행위가 또 내란죄의 수괴다, 우두머리다. 지금 이 두 가지 사유로 지금 탄핵소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란죄 혐의로 지금 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지금 구속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과연 그
계엄을 선포한 그런 자세한 경위를 국민들에게 이제 밝히겠다.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이제 그런 의사를 피력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궁금해하는 국민들에게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 이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는 것이 뭐 첫 번째 아마 출석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것을 바로 또 내란죄라고 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또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고 또 탄핵 소추안에도 지금 이러한 것이 또 포함이 되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강한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란죄가 되는지 마는지는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폭동이 있었는지 그 두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이런 그 절차가 당연히 정치적 뿐만 아니라 또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관계는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 대통령께서 또 내란죄의 지금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 내란죄의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들을 앞으로 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사를 좀 피력하시고자 하는 뭐 그런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기 대선을 좀 목표로 내란죄 여부는 판단 안 해도 된다. 뭐 이러한 지금 그 발언을 국회 소추인 측의 대리인이 또 발언을 컨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한 면에서도 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피소추인의 방어권도 보장이 돼야 되고 그러한 면에서 본인의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밝히시고자 하는 의사가 굉장히 강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러한 면에서 앞으로도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그날 있었던 뭐 상황이랄지 전후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밝힐 사실관계 차원에서 밝히실 그런 의사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헌법재판소의 심판 내용을 보면 내란죄에 대해서 밝힐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뭐 최상모 부총리에게 쪽지 건네준 것도 부인을 하고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부인이에요. 오로지 정치적 선동만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내란 우두머리라는 죄명으로 체포영장도 발부가 됐고 그리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됐고 2차 체포영장도 발부됐고 체포적부심도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좋아하는 중앙지법에서 발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죠. 예. 모든 죄명이 내란 수괴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미 어느 정도 이 죄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환에 응하지 않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법원에서는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서부지방법원과 중앙지방법원이.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위반해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사가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당연히 내란 행위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걸 다투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증인들을 내세워야 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의 행위를 당연히 보긴 보는데 예. 내란 죄에 대해서는 형법의 절차를 따라라. 예. 이것이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란죄에 대해서 정말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이 물을 때 진정성 있게 사실대로 얘기해주면 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예. 공수처의 수사도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고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이 관련된 건 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얘기만 계속하고 반국가 세력, 정부 좌파 세력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것으로 봐서 유무죄를 다투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피해가기보다는 이 자리를 진영의 단결, 우파의 결속, 그리고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훨씬 강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민주당 등이 제출한 탄핵 소추안을 오늘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25페이지에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여기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 행위라고 민주당이 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재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이 헌재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의 탄핵 소추안을 지금 포함을 시킨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란죄 여부는 필요 없습니다. 빨리 심판해 주세요. 이거는 그 오히려 적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뭐 헌법재판소도 지금 이 소추안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겠다고 그렇게 헌재에서도 밝혔기 때문에 예. 아직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추가적으로 헌재가 분명한 저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것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단심제 아니겠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에서 1심 판결까지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에서야 이제 2심 재판, 항소심 재판, 첫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심이고 그리고 또 파면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또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중요한 그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탄핵 소추에 뭐 국민의힘이 참여해서 이것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야당이 발의를 하면서 스스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의 중요성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가장 중요한 또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면에서 이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고 예. 저는 뭐 대통령께서도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또 강한 뭐 그런 의지나 뭐 이런 것을 아마 피력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러기 위한 저는 충분한 헌재가 방어권을 보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훈 의원의 말씀을 듣고요. 네. 그 제가 잠시만 정리를 할까요? 왜냐하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서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병훈 그 의원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오늘 헌재에서 있던 발언을 위주로 한번 저희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말씀해 네. 주시죠. 지금 전주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최근 한 달간 계속 논의가 됐던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헌재에서 결정을 한 거 아니겠어요? 내란죄는 헌재 심판 대상은 아니다라고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저는 보수당인 국민의힘에서 법원의 결정 내용도 부인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도 부인을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도 기각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측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신청 내거나 적부 낸 거는 다 부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했을 때 논리를 계속 주장을 해요. 예. 저는 그게 참 답답합니다. 다시 말해서 광장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제도권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 헌재가 심판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번 이의제기하지만 그 이후로는 수용을 해야만 우리가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계속 같은 논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뭐 답답하면 이해하겠습니다만 저는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서부지방법원 그런 폭력 사태가 났다고 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체포영장 수차례 발부된 거, 구속영장 다 법원이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다 부인하다 보니까 소위 이제 극우 세력 지지자들은 법원이 원망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부지방법원에 문을 열고 담장을 넘고 폭력 사태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을 그렇게 모든 사안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6, 7번의 결정을 다 부인하고 반대를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럼 국민들한테 법을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예. 저는 좀 답답합니다, 진짜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이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인이 있을 수 있지만 길고 긴 과정에서 결정난 것에 대해서는 특히 보수당은 지켜줘야죠. 그리고 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법 개정을 내든지 다른 보완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사법체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3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의 변론을 듣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네.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국정원의 선관위 그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그 소추인 측에서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네, 변론 중에 윤 대통령 발언 주요 내용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헌재에서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이 비상 입법기구 관련한 진실 공방의 무게를 크게 두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에서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상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있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준 적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과는 좀 사뭇 다른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소장이 어떤 진실 다 100% 진실이라고 볼 수는 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현 그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본인이 이 부분 쪽지는 쓴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쓰게 된 계기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쪽지를 전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것은 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막 밝혀야 될 것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리고 좀 오늘 좀 저는 몇 가지 이제 또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또 윤 대통령에게도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했습니다만 예. 이게 사실은 이런 것이 다 이제 수사에서 사실 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아직까지 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제 기소가 되고 뭐 이진우 또 뭐 사령관이나 다른 이제 그 관련자들이 다 기소가 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예. 아직 첫 기일이 좀 진행이 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형사 재판 기일이 그리고 또 형사 재판에서 사실 밝혀야 될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헌법재판소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오는 뭐 목요일에 헌법재판소에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또 헌법재판소에서의 또 신문 그리고 또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할 수 있는 피소추인 측의 그런 반대 신문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과정을 좀 통해서 또 진실이 규명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장 내용만 가지고는 네네. 예, 그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고 예. 뭐 그런 면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내란죄의 좀 수사와도 저는 좀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네, 윤 대통령의 발언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거짓말이겠죠. 특히나 최상목 부총리 신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전주혜 의원님 말씀은 뭐 김용현 장관이 줄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직급이 다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최상목 부총리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쪽지를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 예. 1, 2, 3 써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국회 관련 예산을 차단해라 돼 있고 제일 마지막에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국가 비상 입법기구가 8글자 딱 박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비상 입법기구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국회를 해산하거나 무력화시키고 제2의 전두환 시절에 국보위를 만들 계획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 관련된 예산을 관계부처 장관인 최상목 장관에게 시킨 거죠. 이 부분은 뭐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아마 진술을 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관련 최상목 장관한테 쪽지를 받았던 차관
차관 본가요? 하여튼 그 부분도 수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차관에게 전해줬다고 했죠. 예, 전해줬기 때문에 누구한테 받아서 전해줬냐 또 진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부인으로 일관하고 다른 부하 내지는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거죠. 사실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하야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 각오와 그 정도 신념 없이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그리고 계엄군을 어떻게 동원합니까? 하야를 해서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예. 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좀 살려주라.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그게 실패한 쿠데타를 실패는 했지만 대통령다운 모습인데 구구절절히 다 부인하면 그럼 뭐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까 그 쪽지가?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하들이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럼 이게 그 헌재에서 지금 언급한 부분이 질문에 대해서 이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하는 거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변론을 펼쳤거든요. 윤 네. 대통령이요. 네. 그러면 앞서 내일 모레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신청이 됐는데 만약에 내일 모레 윤 대통령이 변론에 참석을 한다면 둘이 마주칠 그런 그 상황도 연출이 될까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진실이 소추인 가려질까요? 측에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리고 뭐 이게 또 소추인 측의 신문과 또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 측의 또 반대 신문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뭐 서로 좀 상반되는 그런 뭐 내용에 대해서는 뭐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이 헌재에서의 또 이 심리 뭐 이것이 뭐 공소장에 적힌 것이 다 진실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은 뭐 이에 반하는 모든 인술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충분한 또 증거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좀 밝혀 나가는 지금 거의 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또 여러 증인들이 나옴으로써 뭐 그날에 있었던 상황이 그것이 어떤 그런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또 목적이 또 중요하지만 또 그날 어느 정도의 그런 행위 실행까지 좀 있었는지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밝힐 좀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 일부 수사 기록이 지금 도착해 있다. 이제 이러한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데 서로 이제 상반되는 진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헌재에서 여러 차례의 증인 신문을 통해서 또 사실관계를 좀 국민 앞에서 수상에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비상입법기구 이 질문과 함께 또 계엄 선포 후에 해제 결의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한 적이 있는지를 묻자 윤 대통령 역시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를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근데 그것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 이제 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상반되는 그런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증인 신문을 통해서 밝힐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글쎄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을 TV로 많은 국민들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시를 했는지 여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러한 지시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그 끌어내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국회에서 이제 포착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연 진짜 끌어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 사실까 사실 그 부분은 일방적인 그런 진술만 가지고는 좀 알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 사령관 네. 전체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예. 그리고 또 비화폰으로 좀 했다는 것이라 예. 예, 사실 증거 심리, 증거 조사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증거 굉장히 좀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제 비화폰으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통화 내용이나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이것이 뭐 부인을 한다고 해서 이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바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또 상반되는 진술 여부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봤을 때 어느 쪽 말이 좀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예. 뭐 그 정도의 자세한 심리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객관적인- 대통령께서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네. 수사기관에서 뭐 제대로 된 진술을 안 하신 좀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아마 헌재에서의 발언이 아마 계엄이 있었던 그 12월 3일의 상황에 대한 뭐 구체적인 본인의 뭐 기억을 이제 진술하시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객관적인 뭐 증언이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재판부에서 항상 피고인이 동의하는 것만 유죄를 때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은 진술자의 일관된 진이 있는 진술이냐 이걸 항상 보는 거죠. 지금 이 진술 같은 경우는 현장에 투입된 각종 사령관 그리고 경찰청장 그리고 국정원 제1차장 모든 분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섯 여섯 사람들이 짜고 진술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도 아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내가 했다. 그리고 우리 부하들은 내 명령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당신이 안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했던 말을 없다고 부인하면서 계속 아래 직원들에게 책임을 넘기고 아래 직원들끼리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들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명령을 받은 아래 직급의 간부들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그 재판부에서 유죄와 무죄를 판단을 할 때 일관되게 진술하고 진술에 있어서 모든 단위가 일관되게 같은 진술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이쪽을 인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기본이고 특히 검찰총장까지 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자세로 나온다는 것은 예. 정말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친일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이럴 정도의 책임감과 자기의 그 포용력도 없이 어떻게 부하들한테 떠넘기고 모른다고 하면은 자기를 믿고 따라간 부하들을 어떻게 앞으로 대할 것이며 그런 생각이 참 너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 정말로 제대로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리고 오늘도 재판부에 대해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네. 국민에게 사과해야죠. 정말 국민들에게 사과해서 정말 이 난리법석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전 세계적으로 망신거리를 사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과를 하고 예. 그러고 당신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 수고한다. 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슨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렇게 진짜 무지막지한 사건을 일으켰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예. 재판부에는 송구하다는 표현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포고령 계엄 선포 이후에 포고령에 대해서 포고령 1호가 국회를 해산하는 거 아니냐,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또 지시를 내렸으면 알았으면 큰 문제가 아니냐, 이런 그 관련 내용인데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고 포고령을 실제 집행할 생각이 없었고 포고령 1호가 국회 해산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다 다툴 사안이지만 네. 대통령은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본인의 뭐 생각을 좀 진솔하게 뭐 이야기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지금까지 그 부분이 예. 이제 본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고 이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고령에 이제 적힌 내용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또 실행이 됐는지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예. 이제 국회와 뭐 지방의회 그리고 정당의 활동 뭐 이런 것을 모두 다 이제 금지한다. 이제 이렇게 써 있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많은 그런 300명 정도의 이제 군인들이 또 국회에 진입을 했죠. 하긴 뭐 그런 또 좀 상반되는 그런 좀 상황이 좀 있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네, 인원수에 대해서도 뭐 상당히 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 한편으로는 그런데 와서 실제로 국회의사당 안에 본회의장에 있는 또 국회의원들을 끌어낸달지 아니면 또 출입을 본회의장에 못하게 한달지 사실 그러한 좀 정황은 또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런 그 실제적으로
할 의사는 없었다.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좀 생각을 좀 그렇게 보이고요. 예. 그런데 뭐 어떤 그런 뭐 대통령의 말이 진실이냐, 아니면은 또 뭐 소추인 측의 말이 진실이냐, 또 아니면 상반되는 또 제3자 뭐 그 당시에 뭐 사령관들 들었다는 뭐 있고요. 사령관들의 진실이냐. 사실 이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라는 것이 근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밝혀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도 이재명 대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 본인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아서 백현동 그 용도 부지를 한 거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 국민이나 재판부의 판단의 몫이죠. 예.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어떤 그런 방어권 차원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거짓말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내로남불적인 그런 태도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심 이제 첫 재판이 열립니다만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사실 그런 부분도 좀 비교되는 좀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비상계엄을 뭐 수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라는 정황은 다 확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경고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이재명, 한동훈, 박주민 의원을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그건 뭐냐면 비상계엄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게 돼 있는데 왜 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하고 김용현 장관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김용현 장관은 포고령 위반으로 계엄법 위반으로 그 세 사람을 고발할 거라 그러고 대통령은 경고용이라 그러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 명백한 거죠. 수십 명의 증언과 그다음에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무기들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록도 있는 거고 영상도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결코 그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성공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경고가 아니냐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내란 관련된 모의죄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또 제목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분명하게 수개월 동안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잘해왔는데 결국에는 양심적인 군인과 깨어있는 경찰에 의해서 좌절된 거죠.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언되자마자 수천 명의 시민들이 국회 의사당을 에워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약 200여 명의 의원들이 담을 넘고 국회에 들어가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속에서 군인과 경찰이 명령을 불복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민주주의의 승리인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경고적으로 했으니까 이 정도니까 좀 봐주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도 언급됐습니다만 모레 23일 열리는 4차 기일에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서게 됩니다. 윤 대통령도 출석을 하게 된다면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될 텐데 이런 요청의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상계엄을 하는 이제 과정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한 또 뭐 비록 이제 기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뭐 그날에 있었던 상황을 뭐 이런 것을 좀 소상하게 물어보기 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죠. 예. 그냥 공소장에 지금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김용현 장관으로서도 충분히 또 공소장 내용 중에서 또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가장 뭐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또 실행을 한 것이 또 김용현 전 장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증인의 중요성상 김용현 장관 순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예. 네. 그러면 내일 모레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만나게 된다면 네. 만약에 진술이 하나의 그 중요 사안에 대해서 진술이 굉장히 다르다면 네. 이후에 다른 형사적인 절차에서도 서로 굉장히 유불리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첨예하겠는데. 먼저 이제 국회 측에서 먼저 물어보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대통령 측이 좀 물어보는 그런 형식이 될 것이라 예.
지금까지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이 수사 과정에서 무엇이라고 진술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한 면에서 국민들로서도 좀 사실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이 아무튼 제일 먼저 이제 국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헌법재판소에 이제 증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비상계엄은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비상계엄 그러니까 어떤 경고용이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이었다는 그런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상계엄의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민의힘도 당연히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서로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이런 것이 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까지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은 어떤 실체적 진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여론 재판을 할 것이 아니라 예. 이제 실체적 진실을 이제 밝혀야 된다. 그리고 또 형사소송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것이 유죄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제 그러한 지금 생각을 또 국민의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날 있었던 그런 과정뿐만 아니라 이제 그날 있었던 행위의 정도가 과연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이제 보이는지 여부에 대한 좀 판단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뿐만 아니라 또 중계를 통해서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판단할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계엄 포고령 작성 관련해서도 좀 엇갈린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공방이 좀 있을 거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네,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형이 아주 강합니다. 네. 우두머리는 사형과 무기징역이고요. 주요 임무 종사자는 5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냐에 따라서 워낙 본인이 받을 형량이 크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문제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비상계엄을 하자라고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걸 겁니다. 예. 그리고 사전 모의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했는지 본인이 알아서 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 그다음 계엄 포고령 작성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 대통령은 수정만 한 건지 실제 대통령이 불러줘서 한 건지 작성에 대해서도 두 측의 얘기가 다르죠. 예. 법조문까지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엄 관련된 대통령이 그런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김용현 전 장관 측도 거의 내란 우두머리에 준하는 정도의 진술이 나온다고 하면은 상당한 형을 받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두 분 간의 갈등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헌재 심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증언을 맞추더라도 또 제3자의 사령관이라든지 증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이 거의 내란 우두머리 정도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상당한 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내일 모레 헌재 심리에 있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저는 이제 개인적 추측으로는 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왜 비상계엄을 했느냐. 그게 가장 물론 궁금증이죠. 그날 또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제 예. 그래도 예를 들어서 29번의 그 탄핵 소추랄지 초유의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이런 그 권한 정지를 위한 이제 탄핵 이제 소추가 여러 번 또 있었고요. 또 어떤 그런 일방적인 또 입법 그 폭주로 인해서 또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여러 번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랄지 또 예산을 지금 4조 1,000억 원 정도를 지금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래서 좀 그 김용현 장관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예. 이런 그날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서로 의사가 합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상계엄까지 같이 또 논의를 하고 또 이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그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한 상황이랄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좀뭐 집중적으로 물어볼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전제가 그러니까 내일 모레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하면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헌법상에 나와 있는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다. 다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므로 따라서 헌법 위반을 한 거죠. 그런데 비상계엄의 배경,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계속하고 계셔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법안 문제, 예산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정치로 풀어야 되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으로 풀 것이 아니라 정치로 푸는 게 정치인의 책임이고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총선에서 대표하고 나서 그때 한번 영수회담을 했거든요. 그렇게 야당에 불만이 많으면 야당 대표를 불러서 서로 소통하고 또 술 좋아하지 않습니까? 약주 한잔 하면서 서로 그런 정치적인 노력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 삭감 말씀하시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에 협조를 구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윤석열 대통령은 불출석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출석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뭐 야당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정치적 역할을 하지 않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의 수단을 통해서 불법적인 계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거는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거죠. 100%. 1000%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도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거든요. 법률적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얘기는 정치를 풀어서야 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이니셔티브는 대통령이 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전혀 안 하시고 비상계엄 조치로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것은 그에 따른 책임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비상계엄은 이제 통치행위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그 96도 3376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제 그 판결을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런 그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단 판단을 해요. 예. 다만 비상계엄의 그 선포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진 경우에는 그것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계엄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것이 어떤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무조건 그건 아니고 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인 성격의 행위이기 때문에 예. 원칙적으로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했을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네.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법원 이제 판례가 바뀐 사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이 고도의 통치 행위이다.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아닌지가 결론이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밝히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상 그런 그 이제 입법 기구를 이제 만들려는 쪽지를 뭐 전달을 했냐, 예. 뭐 아니면 이제 포고령 작성 경위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 다 국회의 정치 활동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그런 차원에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에 아마 초점을 맞춰서 오늘 윤 대통령에게 직접 몇 가지 질문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비상계엄 조치가 고도의 통치행위로 모든 것을 커버한다 그러면 친위 쿠데타를 실패해서 통치행위라고 그러고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이런 상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논리라고 보고요. 통치행위이면서 헌법과 법률에 부합을 해야 되죠. 그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것은 요건이 맞아야 되고 예.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그리고 국민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어기를 하면 해제를 해야 되고 또 개헌법에 따라서 현행범이 아닌 상황에서는 체포 또는 구금을 국회의원은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쭉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다 안 지켰어요. 비상계엄의 요건에도 우리가 얼마나 평화로운 상태였습니까? 전시사변 이례 주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 엉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통보 안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하려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그랬고 방해를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위반이에요. 어떻게 이걸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헌재도 그런 빠른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는데요. 정말 시간 끌지 말고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를 확인하는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게끔 그런 과정에 모든 정치인들이 협조를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길이지 예. 자꾸 이게 아닌 거를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서 그러다 보면 저는 서부지방법원 사태가 자꾸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리고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논쟁을 하고 논쟁의 결론은 법원이라든지 심판으로 결정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수용을 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법치주의가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사회적인 리더들이 함께 가는 길이 예. 함께 가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제 뭐 헌재가 헌재 결정이 인용이 탄핵 결정이 이제 인용이 돼야 된다, 기각이 돼야 된다, 개인적으로 다 이제 판단이 다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예. 네, 하지만 또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뭐 그날 있었던 상황인 그것만으로 재판 더 할 것도 없이 무조건 난 탄핵이 인용이 돼야 되고 빨리 끝내야 된다. 사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저는 이념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잘잘못을 떠나서 충분한 그런 심리는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관련자들의 지금 형사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면에서도 이러한 그 행위가 진짜 국헌 문란 목적이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원 판단도 지금 안 나지 않은 지금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한 아마 증거 조사를 통해서 뭐 헌재가 좀 밝혀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너무 이제 4월 18일에 퇴임하는 2명의 재판관의 퇴임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좀 재판을 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것은 이 탄핵 소추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퇴색시키는 거 아닌가 예. 싶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제 재판을 한다는 것은 피소추인 입장에서는 반대 신문도 준비를 해야 되고 충분히 사실 준비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형사 수사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답정너식의 딱 탄핵 소추의 딱 결정 시점을 정해놓은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외관적으로 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구나는 인상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 최대한 외형적인 객관성,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하려는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이 말씀 끝나고 바로 공방이 이어지니까 저희가 질문을 몇 개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아직 거기서 그 진료를 보시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지금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지금 네. 한번 국군 서울지구병원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 좀 살펴보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을 해서 변론을 마친 뒤에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서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복귀에 앞서서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한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측에 따르면요, 법조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평소에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정밀 건강 검진을 위해서 병원을 찾은 거다. 현재 건강 상태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말을 했고 법무부도 입장을 밝혔네요. 그러니까 어제 20일에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위해서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까 전주의 의원께서도 서울구치소랑 얘기가 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무부가 어제 병원 진료를 위해서 구치소 방문 허가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다 왔기 때문에 건강이 특별히 이상해서 한 게 아니라 검진 차원에서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헌법재판소가 있는 곳에서 불과 1, 2km 정도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른 것으로 지금 보이네요. 네, 법무부에서 따르는 전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어제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서 소장으로부터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서 진료차 외부 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법무부의 전원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진료 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는 입장을 지금 법무부 전원을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4시 42분쯤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윤 대통령의 차량이요. 그러면 지금 근처니까 얼마 걸리지 않은 시간. 네. 그리고 5시 전에 도착했을 것 같은데 지금 한 3시간 정도 지난 거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본다면. 네. 생각보다는 좀 이제 길어지는 면은 시간이요, 좀, 그죠? 좀 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아무튼 그게 지금 어떠한 그런 진료 목적인지 모르니까 그 자체가 상황은. 예. 지금 알 수가 없는 좀 상황이라 근데 진료가 끝나면 어쨌든 다시 복귀는 하는 네. 거죠, 서울구치소로. 마치고 이제 뭐 건강 상태가 만약에 예. 지금 뭐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을 간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예. 또 진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검사를 했다고 하면 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또 시간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바로 뭐 간단한 그러한 뭐 증상이라고 하면 예. 간단한 진료를 마치고 바로 복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조금 뭔가 좀 뭐 정밀 검사를 좀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피 검사만 해도 네. 지금 결과 나오는 게 좀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한두 시간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제 서울구치소 이제 의무관 좀 진료를 보고 조금 좀 정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이 국군 병원에 좀 간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아마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별 이상이 없으면 이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시겠지만 예. 만약에 뭐 좀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또 좀 병원에 더 남아서 좀 진료를 또 마칠 수도 있는 그러한 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입원 개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서울구치소에 좀 복귀하는 것이 뭐 금방 될 것이냐, 지금 뭐 모르죠. 아니냐 예. 이제 그런 것은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예.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 국군 서울 이제 지구병원에 네. 지금 있는 것을 보면 좀 뭔가 검사 결과를 좀 기다리는 것 아닌가 좀 하는 좀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 이제 그 국군 서울 지구병원에 갔다면 근처니까요. 삼청동에 한 3시간 정도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법무부와는 얘기가 된 상태에서 어쨌든 건강에 큰 이상은 없지만 정밀 검사를 받아왔고 그 차원으로 간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검사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아까 헌재에서 발언하시는 거 보면 뭐 외형상 예. 건강에는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단을 받아보고 저는 결과는 그래도 구치소 가서 기다리면서 결과를 보는 게 법의 평등에 맞지 않느냐. 결과가 아직 안 결과를 나왔더라도. 보기 위해서 계속 병원에 있는다라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수긍할 거냐.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이미지는 안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체포영장 나왔을 때도 그냥 그 참 처음에 소환장 나갔을 때도 소환에 응했으면은 예.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그나마 나았으리라고 보는데 결국엔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고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화하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된 결과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당신께서 얼마나 아픈지 뭐 또는 검사 받을 요인이 뭔지는 잘 현재는 알 수가 없지만 예. 검사 받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예. 제가 사상 초유의 일이라서 관계 규정이라든지 네. 이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마찬가지죠. 사상 초유의 일이니까. 근데 예, 지금도 예. 그 어떤 진료를 보는지 그 내용 자체는 저희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도 진료 끝나고 결과 검사를 기다린다는 것도 두 분의 그 추측이니까요. 아직까지 정확한 사안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4시 42분 오늘 헌법재판소의 그 변론 기일이 끝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그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는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 이거는 법무부 측에서 지금 알려온 내용이니까 그걸 전해드립니다. 그 이후에 한 3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병원에서 출발을 했다. 이런 소식은 지금은 들리지 않고 있네요. 저희가 소식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한 현장 모습을 지금 보여드렸고요. 예. 저희가 앞서서 탄핵 심판 내용에 대해서 대담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키워드를 또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이 아니다라며 팩트 확인을 하자는 차원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국회 측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가 없고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탄핵 심판은 말 그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대통령에게 내리는 파면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시간만 끄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정선거 관련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래라 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정치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인 것이지 우리가 탄핵 심판을 요하는 데 있어서 그 본인의 그 마음 속의 과정까지 일일이 알아서 그거를 변론의 시간을 준다는 것은 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맞지 않는 거죠. 저는 변호인 측에서 제안을 잘 신청했다고 보고요. 예. 이 심판은 뭐냐면은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죠. 그 과정에 내란 행위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국헌문란의 요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일단 헌재 판결은 종식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다루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많은 법조인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나는 이런 뜻에서 부상계엄했다, 비상계엄했다 이거는 뭐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다 보상을 하면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예. 그 길어지는 것이 우리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적인 부분들만 듣고 그 핵심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헌법에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리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를 지금 대통령이 갖고 있느냐, 예. 재범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게 헌재의 핵심 판단 요소이죠. 예. 그래서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지만 이것을 계속 갖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뭐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아마 헌법재판소도 잘 판단해서 심리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국회 측의 요청,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좀 방치하지 말고 제한해달라 하는 요청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이제 그 뭐 부정선거 이제 좀 관련해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밝히셨습니다만 그 국정원이 이제 발표한 뭐 그런 그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관련해서 또 사실조회를 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헌재에 중앙선관위에 그래서 예. 좀 뭐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뭐 중앙선관위의
지금 이렇게 그 군사를 보낸 거 이것은 이제 잘못된 것인 그건 맞습니다. 네. 근데 다만 좀 저는 이제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그 중앙선관위가 헌법상의 기구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그런 감사원의 그 직무감찰 또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예. 예를 들어서 국민들께서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도에 소쿠리 투표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도 정상적인 상황이면 사실 어떤 그런 감사원의 감사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계속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셀프 감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그 투개표의 적정 공정성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뭐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점검을 하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 중에서는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뭐 어느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선관위가 어떤 그런 자발적으로 좀 제3자적인 어떤 기관을 좀 통해서 예. 이런 투개표 시스템이 공정하고 또 어떤 그 선거 관리에 있어서 어떤 잘못이 없다. 이것을 내부 모니터링만 할 것이 아니라 외부의 좀 객관적인 또 신망이 있는 좀 공신력 있는 좀 기관의 사실 모니터링을 좀 받았더라고 하면 예. 오늘과 같은 그런 그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저는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권한쟁의 심판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 국민들께서 많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부정채용, 그러니까 그 이제 자녀들 네. 선관위의 그런 고위층의 그 자녀들의 부정채용 관련한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도 일단은 선관위가 예. 또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청구를 해서 지금 며칠 전에 그것도 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국민들의 의구심이 사실 해소가 전혀 지금 그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면에서 저는 뭐 이런 계엄의 잘잘못을 좀 떠나서 예. 좀 중간선관위의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은 좀 필요하지 않나 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점검을 해야죠. 짧게 예.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국정원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점 일부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선관위 입장은 그걸 개선을 했다. 그런 거고요.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친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참 답답해요. 끝났습니다.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친구고 예. 그 사무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문제점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네네. 수개표입니다. 처음 네. 시작할 때 다 셉니다. 그리고 조작을 하려면 결국에 다 이게 수개표를 맞춰야 됩니다. 이제 정리를 전산으로 해야 됩니다. 틀리더라도. 예, 예. 근데 그게 과연 그 개표소에 가보면은 수백 명의 참관이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시스템이 대한민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친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 문제 없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전주회 전 의원 김병구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